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지요. 그런데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 심지어 청소년들까지도 반대에 가세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역사 문제를 놓고 심각한 이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이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신호가 켜진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제도 문제 전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신가요? 예. 박근혜 정부가 어제 오후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과서 문제가 정가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선 교수님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예상은 했죠. 그러나 이제 막상 네. 일어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를 크게 벌려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사실 국정교과서로 바꾸지 않아도 네. 길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민정 과정을 또 다시 하게 될 때 좀 수정을 요구하든가 아니면은 또 새로운 교과서가 거민정 과정을 통해서 나와서 학교 또는 교사가 선택할 수 있든가 다른 좀 방법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좀 마지막 좀 극단적인 대안 같습니다. 네. 굳이 국정교과서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길로 새로운 교과서를 거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그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교조를 빼고 정치, 경제, 사회학자를 넣어서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극우, 극좌 다 빼고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을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겠다 이런 건데요. 핵심은 역사학자들끼리 역사교과서를 쓰지 않겠다 이런 선언으로도 읽힙니다. 실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교수님 학자신데요. 학자로서 이런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입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자를 떠나서 네네. 현실적으로 역사학자 중에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 집필에 가담할 사람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시라고 봅니다. 이 정권이라는 게 1년 반, 2년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요? 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역사학자들은 아마 학계에서 네. 거진 무슨 추방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도무지 참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 또 경제학 무슨 정치학이랄까 이렇게 해서 네네. 역사라는 큰 흐름을 갖다가 막 토막토막을 내서 역사라는 것은 정치도 있고 사회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망해보는 학문 아닙니까요? 예. 그거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다른 학자들은 정치학자고 사회학자건 간에요. 예, 그런 부분의 학자를 통해서 조금 글을 쓰게 해서 그 모자이크를 엮겠다는 건데 과연 그것이 전체적 흐름을 갖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될지 저는 실현 가능성이 좀 어렵다는가 합니다. 또 다른 제2의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말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것이 우편향 교과서가 나오는 거 아니냐,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실제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런 가능성이 많죠. 사실 저는 현재 뭐 제가 교과서 다 본 거 아닌데 2011년에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좀 많이 좀 채택이 된 교과서를 봤는데 네. 뭐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서술이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 같으면 뭐 6.25 하고 특히 6.25 부분에서 그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부분 서술이랄까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그 피해 부분에 관한 서술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무슨 그 결과적으로 뭐 일본 식민 통치는 뭐 불가피했다든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 인프라가 발전했다 뭐 이런 소설은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더 곤란하죠. 네, 그렇군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서술 이런 것들이 좀 교정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굳이 국정교과서로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검인정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이런 극단적 대안을 왜 했을까 이런 좀 답답함을 토로하셨는데요. 실제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보면 북한이나 뭐 몇몇 이슬람 국가 소위 이제 좀 몇 개 안 되는 권위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들만 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는 건데요. 굳이 박근혜 정부가 이 시점에서 국정교과서를 고집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교학과 교과서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방법은 채택할 수 없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기 그 임기 중에 어떤 교과서 문제를 좀 제기해서 자기 임기 전에 좀 새로운 교과서를 본인이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이인호 KBS 이사장도 그렇고 또 김무성 대표도 그렇죠. 공통적으로 본 것 같으면 그 세 사람이 다 부친의 어떤 뭐 친일 행적이 좀 본인들한테 좀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그 세월호 침몰 사건 또 메르스 사건 같은 게 없었으면은 뭐 보다 빨리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춰진 측면도 있는 거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교과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국민들 간의 이제 이념 전쟁을 촉발시키는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건강한 흐름은 아니다.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 가장 큰 공약이 100%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민 대통합. 뭐 이미 공약은 뭐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상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거 총선과 대선에 좀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선이나 대선에서 뭐 이런 접근 방법이 과연 새누리당에 좋겠는가? 저는 또 그것도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왜 별개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게 중요한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새누리당의 총선 또는 앞으로 어떤 후보가 이제 거기 후보가 될 대선을 가겠는데 저는 제가 단언코 이제 새누리당은 대통령 선거건 총선이건 간에 무슨 경제민주화니 국민대통합이니 무슨 검찰개혁이니 어떤 개혁 같은 건 내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2012년에 다 써서 다 부돌렸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선거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놓을 정책이 없습니다. 그 좀 심하게 말하면 색깔론 외에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는다는 건 저는 그거는 상식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색깔론밖에 없고 이 색깔론을 내세워서는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어찌됐든 이번 교과서 문제 때문에 그동안 공천권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았던 당청. 이제 뭐 당분간 큰 분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분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여당 쪽에서 끝나버린 거 아닌가요, 사실상? 예. 그 청와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 거고, 네. 뭐 기존 그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의해서 네. 전략 공천도 하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청와대가 직접 공천하는 건 아니죠. 그건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다만 이제 당 내부에 이제 청와대와 맥이 통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주도로 뭐 공천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 청와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말 나온 김에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쭐게요. 김 대표가 굉장히 세게 붙었어요. 이번에는 예컨대 뭐 당 대표에 대한 모욕은 오늘까지만 참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셔서 이 뭔가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는 뭐 그냥 넘어가지 않을 모양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막상 따지고 보니까 지난 한두 달 사이 상당히 스타일을 많이 구긴 것 같습니다. 뭐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가 또 뭐 전략 공천은 안 된다고 했다가 뭐 지금은 보면 우선 공천은 뭐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후퇴하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무성 대표의 이런 스탠스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김무성 대표가 네. 뭐 제가 잘한 때만 칼럼도 쓰고 그랬지만은 네네. 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보죠. 이걸 우리나라가 시행할 것 같으면 최소한 몇 년 정도의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네. 덥석 그냥 요야하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잘못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저는 우리나라 현실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게 좀 이르다고 보죠. 그리고 뭐 전략 공천이라고 부르는 공천이 네. 전혀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네네. 그런 것도 좀 무리한 논리를 폈다고 보죠. 그러나 저는 김무성 대표가 이런 후퇴했다 그러지만은 이런 상황에도 계속 당 대표를 버리지 않고 네. 총선에 가면은 저는 김 대표가 그것도 승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만 하게 되면은 총선에 패배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하튼간에. 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김 대표는 그렇게 버티고 네. 앞으로 그 연말연시 총선을 통과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승부수죠. 그렇군요. 새누리당이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교수님께서 뭐 내세울 정책이 하나도 없다. 다 썼다. 실제로 된 건 없고 결국 색깔론밖에 없고 이걸로는 국민 과반 지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야당이 사실상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상실했지 않습니까? 네. 여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야당을 찍지 않지 않습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마치 2008년 총선처럼 총선에서 투표율 이 굉장히 조절 가능성이 많죠. 특히 20, 30대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거의 적대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나 그들이 또 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거 투표장 안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콘크리트 보수표 가지고도 국회 의원 과반수를 훨씬 넘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이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참 정말 불행하네요. 대다수 국민들이 아예 투표장에 안 가버리고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율로 그냥 국회 과반 이상을 점해버리는 이런 현상을 과연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야당이 네. 좀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야당의 그 책임이 크다. 네. 어깨가 무겁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교과서 관련해서요.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뭐 황우여 교육부 장관 해임 결의안도 제출하고 또 문재인 대표 등 그 당 지도부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도 벌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대응이 좀 적절한 제1야당다운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요? 사실 뭐 국회에서 네. 그 국무위원 부실만 것 같으면 과반수가 필요한데 그건 뭐 택도 없는 것이죠. 상징적 의미밖에 없죠. 네, 그리고 뭐 당 그 의원들이 어제처럼 좀 대거 한번 시위를 하는 것은 저는 효과 있다고 봅니다. 네. 의사표시 확실히 한 것이죠. 네. 뭐 정치에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뭐 이것을 뭐 계속 뭐 릴레이 시위라든가 뭐 농성이랄까 이렇게 해서는 뭐 별로 의원들 네. 또는 문재인 대표 고생만 하지 크게 뭐 도움되는 건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당내의 어떤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하고 그래서 좀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또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이 바뀌어야만 대여 투쟁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야당이 앞서 그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야당의 지지율이 너무 낮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이제 거민정으로 해도 되는 거를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는 그냥 국정교과서로 그냥 가버리는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권력이 돼버린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무시 전략이 뭐 극에 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 점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현상이 뭐 또 있어왔죠. 그래서 어떤 세월호 침몰 사건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습니까요? 네. 그러나 뭐 선거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구나. 뭐 이렇게 돼버렸고 여론조사 지지율 추세율도 뭐 그런 것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네. 그 자기 여당 내에서도 그 자기가 불편한 사람하고서 그 대화랄까 어떤 그런 공감이 안 되는데 하물며 야당하고 그 공감이 될 수가 있습니까요? 안 되죠. 그럴 방법은 좀 야당하고 대화가 되는 어떤 될 수 있는 당 지도부를 통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건데 뭐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사람이 사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죠. 그렇습니다. 뭐 그 모양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야당이 그냥 완전히 청와대한테 무실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모를 언제까지 야당이 감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 뭐 현재 정국입니다. 네. 야당이 이 수모를 도대체 언제까지 감내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당이 좀 잘해야 된다, 분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 교수님 그 새정치민주연합 뭐가 문제인가 토론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발제를 하셨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교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던가요? 네, 뭐 여러 분들이 김한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뭐 박영선 전 대표 다들 참석해서 한 말씀 하셨죠. 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뭐 말씀하셨고, 네, 대체적인 것은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서 뭐 통합전대, 조기전대, 뭐 조기선대 본부 등등등 좀 진단을 많이 달렸습니다. 네. 좀 이렇게 계속 그 정당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좀 시스템이 좀 이렇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정치는 계속 이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라서 그걸 쳐다보는 국민들도 계속 불안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내년 총선 6개월 앞둔 시점인데요. 선거구 획정 제출 시한이 오늘인데 아마도 오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데요.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선거 되겠나 이런 궁금증도 좀 듭니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현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그 문재인 대표의 결심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네. 국회의원 정수를 몇 석 늘리든가 비례를 몇 석 깎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 간에 부담이 있고 네. 네, 비례 대표 의석 몇 개 줄이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는 건데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정치 내에서도 농촌 지역구 의원이 많지 않습니까요? 네. 많은 의원들도 오히려 문 대표가 좀 너무 지나친 고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그건 어떻게 그건 헌법이니까. 네. 그리고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봐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그쵸. 저는 이제 그 양 대표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순간인데 지금 보면 그 지난 추석 때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향후 후속 논의를 계속해 간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이게 둘 다 전부 물 건너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우습죠. 왜냐하면 막 그 추석 때 굉장히 중대 결단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부 무용지물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고 또 정의당은 지금 국회에서 농성 중이잖아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두 당의 대표 어떤 결단을 국회의원 의석을 차라리 늘려야 한다.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차라리 합리적이다. 못 줄인다면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걸 돌파하는 방법은 네. 3당 갖다가 다 충족시키는 방법은 국회의원 수를 한 5, 6석 늘리는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 수 300명은 넘는 것이 도저히 여론상 정치가 불가능하다 하면은 저는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비례 몇 석 줄이는 것밖에는 돌파가 없다고 봅니다. 네.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받을 겁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결단하면 여당은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다 풀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선거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리는 국회의석 180석을 목표로 한다. 이거 가능하다. 이런 총선 전략을 밝혔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새누리당이 뭐 압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여러 언론에서 해주셨는데요. 실제 이거 뭐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008년 총선이 재연이 되면은 네.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이 저조하고 네. 청장년층 제거 기권하고 65세 이상은 열심히 투표하고 하면 이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누리당이 2012년에 자신들의 어떤 당론으로 입법을 했던 국회 선진화법이 최우선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국회는 다시 날치기 통과, 뭐 그런 국회, 식물 국회가 아니면 동물 국회로 이제 복귀하는 거라고 봅니다. 뭐 그걸 원하는 거겠죠. 네. 동물국회로 가려고 하고 그걸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할 예정인데요. 펜타곤 방문하는 것 등 뭐 주요 일정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핵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 정상회담도 하도 여러 군데에서 자주 하니까 네.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이 뭐가 하는지도 잘 뭐 기억도 없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특별한 요번에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목되는 것은 네. 지난번에 중국 전술전
참석. 네. 거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친서방 국가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했죠. 네. 유엔 사무총장이 거기에 참석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짐작하던 바와 같이 미국은 그렇게 편안하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정부 측의 어떤 설명이 있을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어떤 뭐 제안이랄까 뭐 어떤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다만 뭐 일각에서 추측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뭐 사드가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고 만일에 그런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뭐 금방 공개되진 않겠죠. 네.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문제까지도 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네,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국정이 그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스스로 부끄러운 바가 많이 있죠. 네, 그런 건 저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상당한 많은 사람들도 다 좀 비슷한 생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홍종학의 퓨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무려 7천만 원이 넘었다는 보도 보셨을 겁니다. 보수 언론조차도 이거 분양 과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서울 상위 20%에 드는 아파트 평균 가격도 3년여 만에 또다시 10억 원을 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난민들은 오늘도 그야말로 피난처를 찾아서 고달픈 이동에 골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퓨어한 홍종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사람들이요 저한테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고 누구 작품이냐고 그래서 제가 퓨어한 홍종학 의원님 작품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홍종학 의원님 얼굴이 빨개져요. 정말 퓨어하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네. 그 청취자들께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홍종학 의원님 너무 반갑고 분석이 재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바쁘셔서? 뭐 글쎄요, 뭐 그냥 쉽게 알아듣게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항상 경제학자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다들 졸고 계시기 때문에. 아닌데?
아니 그래서 이제 예. 저 나름대로 예. 어떻게 하면 안 졸고 경제학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경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퓨어하고 재밌어요. 네, 근데 좀 심각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의 고급 아파트라고 하던데요. 제가 안 가봤는데 부산 해운대구에 LCT 더샵 이런 아파트가 있는 모양이죠. 네. 320제곱미터 평으로 따져봤더니 한 97평, 한 100평 정도 되는 규모인가 봐요. 평당 분양가가 7,002만 원. 야,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일보도 이거 과열이다 이렇게 사설로 비판을 했던데요. 일단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당 7천만 원이라니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 뭐 그것은 이를테면 이제 독특한 마케팅의 뭐 하나 일종의 기법이겠죠. 그래서 그거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거보다는 더 거기 창문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문.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네. 재밌는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왜 서울에서도 타워팰리스 처음 생길 때 그 집에서 생선구이 못 해 먹는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부산에 가면 해운대 쪽에 가면 정말 그 완전히 새로운 도시 같죠. 예, 맞아요. 서울보다 더 휘황찬란하고 또 바다가 있어서 네. 굉장히 안개가 좋고 쫙 껴 있는데 또 멋있더라고요. 앞에 요트도 쫙 맞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 칼럼의 얘기는 그 동네 분들이 굉장히 그 괴롭다. 특히 여름이면 특히 괴롭다. 그 도대체 이게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복덕방에 가서도 안 가르쳐 준다. 네. 그래서 창문이 없어서 네. 그 에어컨을 떼야 되는데 네. 이 에어컨을 틀다 보면 이게 관리비가 천정부지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생선구이 못 해 먹고 네. 그래서 그 동네는 외식이 잘 된다. 왜냐하면 외식비가 비싸더라도 네. 그게 에어컨 값보다 싸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칼럼이 있었어요. 네. 이제 저는 그런 고가의 아파트가 그렇게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서 그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이제 그 모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집의 가치도 있지만 네. 내가 이런 데서 산다 하는 이런 그 과시욕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베블렌이 얘기하던 그 이제 부의 하나의 상징으로 소비를 하는 뭐 그런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네.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마케팅의 그냥 기법이라고 보는데요. 그거보다는 요즘 영남 쪽이 네.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 이제 서울은 오히려 지금 서울도 올랐다고 이제 많이들 그러는데 네. 서울은 많이 올라서 이제 정체 상태라고 한다면 영남 쪽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오르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구도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최경환 총리 지역구만 오른다 집중적으로 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보면 그 전반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이런 네. 진단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거기 가서도 제가 부산에 지난번에 국정감사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대구가 지금 우리가 GRDP라고 얘기를 해서 네. 1인당 그 지역 생산액이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최저인 도시가 대구예요. 뭐 소득은 좀 뭐 이렇게 높지만 사실상 이제 대구가 그런 생산의 기지 생산은 못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생산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운 동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 먹고 살기 어려운 동네가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것은 뭐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네. 맑은 눈으로 보면 뭐가 안 맞는 거죠. 이상한 이게. 거네요. 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영남 지역에 계속 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특히요. 예. 이것이 이제 이를테면 투기꾼들이 네. 이제 몰려다니는 현상 같은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서울에 그 집값 오를 때도 네. 그 영남 지역의 그 부자들이 서울 강남에 뭐 투자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에 가면 경상도 사투리가 많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부가 있는 분들이 네.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투기가 된다는 데를 이게 또 이렇게 소식이 빠르시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런 걸 쫓아다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이를테면 영남 지역이다고 이제 보여서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는 곳이 영남 지역이더라. 아, 그래요.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의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대출을 받아서 버티는 이런 집값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집값이 오를 때는 좋겠지만 네. 만약에 이 집값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이 영남 지역 아니겠느냐. 영남 지역 국민들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경산 지역 그다음에 대통령 지역구였던 이제 달서, 대구 네. 달서 이런 데는 최근 몇 년간 60-70%가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통계상 60-70%가 집값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울은 그 몇 년간 같은 기간 동안 2% 떨어진 거로 지금 통계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들으시면 다들 깜짝들 놀라실 건데. 진짜요? 네, 최근 한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2008년도 위기 왔을 때 그때 폭락한 것을 이제 막 이제 회복했다고 그럴까요?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근데 같은 통계상 영남 지역엔 지금 60-70% 올랐다고 하는 것은 네. 일부 지역은 그야말로 2배, 3배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지금 주택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경환 부총리한테 그걸 질문했더니 네네. 이제 최경환 부총리도 그렇고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거기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지역의 집값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서울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고 네. 그 지역의 가격들이 너무 낮았는데 이제 서울의 가격을 쫓아가니까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서울만큼 전국이 다 높아져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모양이죠. 정말 이분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60-70%나 이렇게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이러면요. 여기는 반드시 부동산 버블이 끼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너지면 영남권이 제일 먼저 무너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이 가장 높으니까 네. 일단 많이 오른 곳에서 이제 타격을 입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지역에서 몰려 들어오는 이제 수요들이 있죠. 네. 근데 영남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유입되는 그런 인구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월급으로 저 엄청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월세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자기가 버는 돈으로 이게 감당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1억을 올려라 이렇게 되면 이게 꼭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데 일각에서는 집 사지 말라. 아니다. 집을 지금이라도 그냥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골몰하고 머리가 빠지는 이런 애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TV에서도 이제 방영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이중적인 마음들이 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드러나 있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해요. 지금. 예. 네. 집값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뛰어오르고 있는데 저걸 나도 쫓아가서 사야 되나. 그렇게 또 무리해서 또 사신 분들은 이 집값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또 그렇죠. 이제 매일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가 돈을 몇백만 원씩 버는 분인데도 아이한테 통닭 한 마리를 사주길 수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면서 저거를 한 마리를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가 눈에 밟히는 거죠. 그렇게 통닭 먹고 싶어 하는데 저걸 내가 지금 사주면 또 내일 모레 나는 용돈 없이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 보면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버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이제 집 한 채 사고 거기다가 이제 담보대출 값
갚다 보니까 이자 갚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쓸 돈이 없어서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자라나는 아이 그 통닭 걱정을 해야 되는 아니 이런 6,700만 원을 받는 분이 그런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6,700만 원 받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뭐 매독 받았다 그러면은 네. 그것을 이제 원금을 갚아 나가 이제 정상적으로 원금을 갚아 나가시는 분들이 네. 이제 뭐 쉽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또 사교육비. 과외비는 들어가야 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애꿎은 이제 통닭한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슬퍼. 슬픈 겁니다. 지금 아침에 이게. 슬픕니다. 네, 네. 예. 제가 사주고 싶다 그 통닭.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보니까 뭐 엊그저께 뭐 조선일보 무슨 기자분이신지 논설위원이신지 칼럼을 썼는데 네. 자기도 지금 월세 내느라 지금 뭐 월급의 뭐 4분의 1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빡빡하다. 뭐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훌륭한 아파트에 살길래 월세 내라고. 조선일보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지금 칼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네. 그 조선일보가 요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까지 느낀다고 하는 건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것은 금융회사의 중역인 분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현재 뭐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회사에 이제 그만두면 난 어떻게 되나. 네. 그게 이제 그분들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일 건데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죠. 불안 그러니까 사회죠. 그야말로 예. 1%를 제외하고 나면은 예. 그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그렇게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네. 안심하지 못하니 그 6,700만 원 받는 사람은 이제 그 아이한테 닭 한 마리 못 사주는 이런 가슴 아픈 거고요. 그리고 또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일자리 쫓겨날 생각 그거 걱정하다 보니까 집 걱정은 뭐 하지도 못하는 그 집 걱정하는 분은 또 오히려 행복한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런 그 생각을 하고 하는 정도까지 예. 지금 굉장히 지금 사회 전체가 불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대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전 국민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6,7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도 애 통닭 한 마리도 못 사주는 뭐 이런 사회라면 이건 정말 잘못된 사회고 근본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되는 사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뭐 부산 얘기 저희가 좀 했었는데 서울의 경우도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다시 10억 넘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네. 또 여러분 불안하세요. 이런 선전을 좀 경제지 위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또 이 집을 사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빚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것도 좀 굉장히 불안한 징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여정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때 이제 그 참여정부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제 집을 사서 이제 그 재산을 늘리는 이런 과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걸 선언했는데 네. 불행하게도 그 선언을 실현을 못해서 네.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이제 훨씬 더 악화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분 투기의 대상입니다. 뭐 이러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도 이제 집으로 투기하세요. 네. 그것이 이제 경제를 살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경제가 살아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저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건설 회사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분양하겠다고 지금 뛰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숫자 맞추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면 지금 네. 경제는 훨씬 더 어려울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저하고 맨날 입씨름하면 하는 얘기죠. 그러면 홍종학 의원 당신 말대로 하면 그럼 지금 이렇게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네. 그럼 더 침체하란 말이냐? 네. 그러면 건설 경기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겠느냐? 집값 그러면 저렇게 빠지면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맨날 그 애꿎은 그 인테리어 업자들 얘기를 드세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들이요.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저 인테리어 업자들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자기가 뭐 LTV DTI 이렇게 규제 완화했다. 네. 뭐 완화했다고도 안 하죠. 그분은 맨날 정상화했다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렇게 했다고 우기는데 결국은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지금 치솟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인 거죠. 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를 제가 그 사실상 이제 보면 이제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네. 그 어떻게 보면 저하고 굉장히 친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그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날쌘 비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서서히 안정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경제위기 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좀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데 이분이 그야말로 무모하게 네. 거기다가 이제 규제 완화해서 그 기대 심리를 불어넣고 네. 그것이 아주 한국 경제에 저는 아주 치명적인 치명타를 날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오래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서서히 이제 안정화됐던 건데 그걸 또 무리하게 끌어올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안정화되는데 이제 최경환 부총리께서 다시 이제 그거를 꺼져가는 불을 지금 되살리려고 네. 투기를 살리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모든 걸 그분이 다 뒤집어 쓰지 않을까. 결국 최경환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네. 문제가 생기면 네.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근데 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뭐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경제를 망쳤다. 이러면 최경환 부총리가 책임 다 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국정감사할 때 네. 그런 얘기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저는 이제 그 IMF 얘기를 계속 했어요. 네. 이제 또 의외로 이제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잖아요. IMF 잘 모르죠. 예. 네, 그때 얘기니까 그게 벌써 뭐 17, 18년 전이네요. 벌써.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이제 IMF 사태가 어떻게 터진지 모르는데 네. 최경환 부총리께서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어요. IMF 때. 아, 그랬던가요? 네,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비서관. 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초기에도까지도 있었고, 네. 그 무렵에 있었거든요. YS 정부 때 있었다는 거죠. 예, YS 정부 말기에 네, 이제 기재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료라서,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서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의 그 마지막을 다 지켜본 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 뭐 그때하고 지금 다르다고 하는 본인의 상황 인식하에 저는 그거보다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이 이제 강만수 네. 부총리. 예.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 이분들이 다 그때 청와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은 분들이 다시 이제 복귀하고 그리고선 다시 똑같은 정책을 써서 작품을 만들고 있네요. 그죠? 경제를 똑같이 위기로 몰아가는 이런 게 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환위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그 원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게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이게 또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 IMF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끔찍하거든요. 저도 당시에 이제 거리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요.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전국의 역 앞에 역 대합소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노숙사 그때는 뭐 합숙소 같은 것도 막 있었잖아요. 영등포 합숙소 이런 데 보면 정말 아저씨들이 가방 하나 둘러매고 또 낮에는 또 이제 일자리 어디 없나 이렇게 다니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또 겪어야 된다면 지금은 또 겪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을 겁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업 부채만 문제였는데 네. 지금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모두가 다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당시 우리가 IMF에서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 재정은 굉장히 튼튼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야말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네. 그 투입한 것이 국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한 100조 정도 재정 적자 났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한 150조 이상 낼 것 같거든요. 167조인가 뭐 이렇게 지금 네.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재정 상태도 급속히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나라가 지금 거덜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이 상황을 이제 그 정영환 부총리 같은 분은 계속 뭐 OECD 국가들보다는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 좋은 거는 사실이죠. 좋은 거 사실인 것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네. 너무 돈을 안 푼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재정 적자가 5년간 10조 정도 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나라를 거덜낸다고 이제 그 난리법석을 쳤고요. 예. 그때 이제 조중동이 이제 같이 보수 신문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확대 재생산을 했죠. 그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나라를 거덜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거덜을 뭐 하여튼 10번씩쯤 내는 이런 상황이죠. 그때보다 수십 배 더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에 와서는 지금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위기가 이미 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국가 부채가 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국가 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가 좀 오르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다. 이런 그러니까요. 나라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복지를 중단해야 되는 국가의 운영 자체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취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네. 이제 자꾸 극우 성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베 정권이 이제 저렇게 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그 기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대공황이 오고 나서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고 그다음에 독일이 나치로 가고 네. 이태리가 이제 그 이제 파치즘으로 가고 네. 이 과정이 그 기운이 지금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어려워지니까 각 나라별로 극우 보수로 이제 치닫게 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게 경제의 어려움, 그러니까 두려움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어렵고 두렵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엉뚱한 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걸 생각을 하면 내년도 선거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난데없이 이런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오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념적 이제 경도를 추구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네. 경향.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또 막 진보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답답. 그런데 순수하고 맑은 눈으로 경제를 보자. 홍종학의 퓨어 경제.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이제 끊임없이 해주셨는데요. 이 전월세에 지친 국민들이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편이 좀 낫겠다. 왜냐하면 요새 보면 월세 100만 원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100만 원을 내라. 아니면 반전세도 굉장히 많고. 이거 차차 전세 제도는 뭐 없어지는 제도로 가고 월세 제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월세를 막 터무니없이 많이 내는 바에야는 차라리 그냥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어차피 미국 금리도 안 오른다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이자를 세게 받지 않으면 차라리 박근혜 정부에서 집 사는 편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국민들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전월세를 고집하는 게 그조차도 지금 못 가서 막 난민 신세가 된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 가격이 오른 것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저게 언제 떨어질지 불안하다. 네. 그래서 저것이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집을 보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단 말이죠. 집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무리를 해서라도 전세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문제가 된 거죠. 자기는 비용은 들어가는데 네. 전세를 받아보니 이제는 이자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 이자가 별로 안 나오니까.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세를 계속 올린 것이고 전세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월세로 돌리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는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조금 저는 이 수요가 좀 과장된 수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수도권으로 자꾸 몰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서울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작년도인가 지난 연초에 제가 90만 채 정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90만 채요? 서울이 아니고요. 전국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때 제가 얼핏 듣기에 뭐 하여튼 100만 채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몇백만 채 되는 이제 빈집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혼자 살다가 이제 잠깐 편찮으셔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못 돌아오시니까 이제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도 이제 슬슬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네. 한쪽에서는 빈집은 계속 있고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 일부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굉장히 이제 오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최근에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도 그 뭐 월세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은 뭐냐면 그 일부 몰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더 안 가니까. 네. 고시촌이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림동 고시촌이요. 네, 그래서 고시촌에 이제 예전처럼 이제 고시 열풍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예전보다는 네. 이제 사시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려서 이제 아무래도 수요는 좀 줄어들었겠죠. 그다음에 요즘 대학가에 보면 학교에서 기숙사를 짓게 되면 주변 분들이 데모들을 하세요. 원룸. 네, 네. 이제 그분들은 그 계속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서 원룸을 올려놨는데 네.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를 짓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이제 그 국지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을 제외시켜 놓고 나면 현재의 이 전월세 가격도 사실은 그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네. 일 거라고 봅니다. 이건 역시도 좀 수도권 부동산 양극화 이런 걸로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몰리는 지역, 그러니까 교육 여건이 좋고 뭐 교통이 편리하고 뭐 주변 환경에 뭐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가격도 폭등하고 집값도 오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슬럼화돼 있는 지역이라든가 뭐 빌라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월세가 없는 뭐 이런 어떤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진행이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정부가 맘만 먹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그 정책을 내놨을 때, 네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아니 뭐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 뭐 반대를 하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그거를 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에서 그거를 하는데. 네. 1%로 지금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정부 신용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정책 자금을 그냥 몇십 조 원씩 지금 나가는 게 그렇게 1%가 안 되는 금리로 지금 돈이 대출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가 그런 1%의 돈을 갖다가 가지고 이게 집을 사는 거죠. 그러면 1%니까 그 대신에 그 들어오는 분들한테 2%만 집세를 받으면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짜리 집이다. 네. 그러면 2%를 받게 되면 1년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뭐 20만 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관리비까지 치면 2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주택 그 협동조합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네네. 그렇게 이제 그 설계를 잘 하게 되면 네.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억 정도면 충분히 집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게 이제 공동주택 공간으로 해서 혼자 원룸 이제 충분한 공간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넓게 같이 쓰고 네.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런 데 지원해 주면 좋은데. 충분히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집값이 폭락하니까 네. 그런 정책은 안 쓰는 그런 거군요. 정책은 절대 안 쓰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네. 민심이 폭발을 안 하니까 그런 식의 정치 네, 정책.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월세가 이렇게 일시적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규제를 하자 해서 저희가 이제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요. 제가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요. 네.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위인가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언론의 지적도 꽤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실효성이 이제 부족한데요. 네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가 되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2년 뒤가 되더라도 5%밖에 안 오르겠구나.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5% 정도를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 2년 후에 올릴 때 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5%라고 그러면 2년이 되면 10% 정도 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면 미리 네.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준비를 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예. 이제 이것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꼭 같이 가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최소한 2년 이렇게 살고 그다음에 2년 후에 다시 한번 계약을 한 번 정도 다시 이제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4년 정도는 안심하고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네. 그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지금 어렵게 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네. 그래서 아이들 지금 학교 다니는데 2년 뒤에 가면은 여기 또 전세값 올라가지고 그 동네 못 살아요. 그 동네 또 못 살아서 또 이사 가게 되면 예. 이제 학교 전학하고 멀리서 다녀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그렇게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2012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정부 여당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명확하게 네. 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은 전월세를 잡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전월세를 잡으면 안 된다는 무슨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답답한 건데요. 네. 이 전월세 상한제를 왜 안 하느냐. 사실 이 집값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도시든지 거의 안 하는 도시가 없습니다. 네. 경제학 교과서가 이게 그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절세나 월세 값이 폭등할 때 네. 대부분의 국가가 다 도입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좀 아닌데요. 옛날에 뉴욕 같은 경우에 보면 10여 년 전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면 호텔에 어떤 분이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200불, 300불 되는 호텔을 이분이 매일 1불씩 내고 살고 계세요. 엄청난 부자가. 1불씩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그 옛날에 그 호텔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지금 얘기하는 월세 네. 규제, 월세 네. 상한제가 딱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월세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저 독특한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비싼 그 이제 호텔비였겠죠. 네. 그런데 그게 못 오르게 되니까 이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몇십 년 살다 보니까 하나의 뉴욕의 상징처럼 됐던 것이 제가 이제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세 규제는 전 세계 어느 도시나 다 있어요. 이거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폭등을 할 때 이렇게 해주면 네. 집값의 상승, 전월세 상승도 막고 집값 상승분도 막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막았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더 폭등한다.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였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지금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더니 그때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꾸준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굉장히 폭등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이어진 것이고 네. 전월세 그 계약이 2년으로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쭉 안정이 되어서 김영삼 정부 때 집값과 그 전세값이 굉장히 안정된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죠. 아, 그래요. 네. 따라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그때는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늘은 거기 때문에 계약 2년 동안의 그 상승분을 다 한꺼번에 올렸다. 네. 근데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지금 오늘부터 전월세 상한제가 지금 실시가 된다. 그러면 계약하는 거 다 상승분을 예. 못 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하고 전혀 다른데도 계속 그렇게 그냥 뭐 꼭 앵무새가 얘기하듯이 모든 정보 관료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정말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대한민국 100% 대한민국 주장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서민주거 복지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소한의 공공복리의 기본 관점 이런 것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들은 지금 난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전월세를 찾아서 정말 그 맨날 그 부동산 사이트 뒤져보고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뭐 천정부지 뭐 일은 해야 되고 그죠? 뭐 이 수도권에 살아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회 안에서 아무리 해도 안 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건설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 건설족들이 요즘 사실은 이제 건설 경기 그다음에 SOC 투자가 아직도 불필요한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 안 좋은 건설회사들의 그 로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로비를 받아서 정부 여당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네. 그 한쪽의 이해에 분명히 휘둘리고 있는 그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결과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내년에 총선이 다가왔는데 이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이 정당 간 차이가 어떤가. 네. 그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그렇게 전월세 상한제를 그렇게 외쳤는데도 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그 야당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정말 굉장히 강력한 그 반대 거의 그냥 그 총당력을 집중해서 이것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토건족, 건설족의 로비에 시민들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시민 로비단이라도 만들어서 네, 똑같은 방식으로 좀
국회의원들 압박을 해서 이 정책을 좀 실현시키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고서 도저히 좀 돌파가 안 되는 계속 이런 이익 집단 논리에 끌려다니는 거니까요. 이래선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오는 20일에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모여서 번개를 한대요. 그래서 그야말로 못 사겠다. 이대로는 못 사겠다. 이런 시위를 좀 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 좀 어떻게 참석을 하시나요? 아니 저는 초대받으면 불러주시면 저야 뭐 어디든지 갑니다. 제가 소통본부장이기 때문에. 네, 소통을 위해서라도. 네. 주로 이제 디지털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현장에 안 가도 이제 그 디지털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직접 광화문으로 나와가지고 못 살겠다 이렇게 번개를 하는 건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국회 안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도무지 돌파가 안 된다. 어떤 도움을 좀 시민들이 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지금 쉽지는 않은 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빚을 얻어서 지금 집 사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분들이 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불안 심리를 이제 또 부추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그런 의사 표명들을 하셔서 이 집값을 잡아야죠. 지금 잡는 것이 경제 위기를 막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값을 잡는 것이 경제 위기를 막는 길이다. 네, 지금 여기서 더 집값이 뛰거나 월세값이 뛰거나 이렇게 되면 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한참 올라왔는데 네. 지금도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위험한.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충격은 크겠죠. 이제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바랬는데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바램을 이제 무너뜨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제 마지막 블로우를 알려주셨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막아야지. 이걸 막지 못하고. 이게 이제 충격적으로 폭락하는 경우에는 네. 한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다. 지금 제가 이제 이것을 벌써 10수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 주택담보대출이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런 분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요. 네. 대공황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대공황이 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엄청나게 틀렸다는 것이 그냥 밝혀지고 말았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인식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맑은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탐욕의 눈으로 네. 경제를 보는 네. 시각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가 망조가 들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진짜 좀 행복한 경제 이야기를 퓨어하게 좀 하고 싶은데 매 시간마다 한국 사회의 암울한 경제를 계속 진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50분간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좀 압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이 위기의 한국 경제가 정말 막가파식으로 막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거 돌려 세워서 정상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말대로 경제 정상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국민들이 알거든요. 이 상황은 미쳤다. 이건 정상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즐거운 얘기도 좀 하기로 하죠. 네. 미래를 좀 얘기하고 예. 이렇게 즐거움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맑은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얻지 않는 게 나중에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뭐 좋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지금 조금씩 아껴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서 뭐 당장은 또
학교에서 먼 데로 이사는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조금씩 버티고 있으면 정상화되는 날은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리하시게 되면 정상화됐을 때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유가 있으실 때 자기 월급으로 근데 월급도 요즘은 믿기가 좀 어렵잖아요. 직장에서 이제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네. 제가 요즘 따져보니까 직장에서 그만두는 확률이 지금 너무 높은데요. 1년에 절반이 지금 그만두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임금 근로자 중에. 그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그 절반이 그만두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집이면 혹은 대출이면 그러면 사도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번, 3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꼼꼼한 팁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재밌고 신선한 주제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신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